저는 광주에 와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요, 5.18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5.18이라고 하는 사건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어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이게 한 30년쯤 이제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정반대로 오늘날 왜 이렇게 5.18이 잊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 같은 것들도 이제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나간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그것에 대한 기억 사이의 관계를 잠깐 생각하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한다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다 기억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을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30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5.18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중요한 사건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기념되고 계승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커다란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서 역사책의 자리를 잡는 것 정도로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잊혀지는가 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5.18은 어떤 그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건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5.18은 지금부터 오히려 보다 이제 차원 높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계승해 나가야만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자, 어떤 사건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어떤 사건이 시간이 가면 그냥 잊혀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 드려도 돼요? 혹시 역사 공부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도 될까요, 제가? 예? 시대부터 역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너무 긴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왕도 못 보게 하는 뭐지 이름이, 아무튼 그게 있는데요. 오, 부담스럽네. 아무튼 왕도 못 보게 한 그분들이 쓰는 거는 역사로 남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관이 사초를 쓰면 그게 역사로 남고 그렇지 않은 건 사라지는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한 분한테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혹시 여학생들 중에서 없는가 보네요. 제가 너무 돌발적으로 여쭤봤나요? 여러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집 고양이가 아이를 뱄다. 죄송합니다. 옆집 고양이가 새끼를 뱄다 라고 하는 거, 역사책에 실리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건, 역사학자가 살고 있는 옆집 주인이 사랑하던 고양이가 죽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거 역사책에 실리지 않죠. 여러분, 역사책에 실리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을 때 역사책에 실리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건이, 그리고 두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일 때 그게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는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그 뒤에 2,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프랑스 대혁명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된 까닭이 뭐겠어요? 바로 그 세계의 표 속에 있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걸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감동을 느끼고 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데, 그걸 제일 처음 이렇게 현실 속에서 실현해 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고, 그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걸 현실화 시켰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처럼 5.18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이 도리어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쯤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도 이루어졌고 5.18은 그 끔찍한 사건이니까 우리 그만 잊어버립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어떤 이념이 되게 기억하고 이어가야 될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당사자에게만이 아니고 그와 무관한 모든 사람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곧 이제 닥치겠지만 6.25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아무튼 앞으로 다시는 우리 땅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인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 아, 어떤 일은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이제 좋은 일이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5.18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5.18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우리 역사에서 비극적인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의 오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도 우리가 5.18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여러분 모든 비극이 그렇듯이 인간이 오히려 그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 속에서 때때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보통 때는 우리가 미처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이 드러나게 돼요? 인간성의 고귀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사람이 편할 때는요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극한 상황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 전에 몰랐던 사람들 사이에 차이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용기, 어떤 헌신, 열정 또는 인간성의 숭고함, 이런 것들이 그런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5.18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5.18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억한다는 것인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국가폭력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5.18을 기억할 때 흔히들 신군부에 의한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마냥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군부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국가가 광주 시민들에게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했을 뿐이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역사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온 국가폭력의 역사입니다.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그런 만행이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이야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늘 듣고 컸던 얘기가 은밀하게 어른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안 된다. 언제 어떻게 국가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걸 어린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가르쳐주면서 입에 올렸던 사건이 이른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저 어렸을 적에는 그냥 양민 학살이라고 흔히 불렀어요. 여러분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데 공비와 내통했다고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이 무작정 들이닥쳐서 이틀에 걸쳐서요. 첫날 청장년 136명을 그리고 둘째 날 527명을 마을 주민 거의 전부를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한 것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가에 의한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이 어느 정도였던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저질렀던가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광주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인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위험천만한 맹견이다. 이게 우리가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면 언제라도 주인을 물어뜯는 그런 맹수와도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5.18을 기억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가 광주 항쟁 또는 5.18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까닭 두 번째, 그건 5.18이 단순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하면 이 점도 비단 5.18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어떤 그 역사를 5.18이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어떤 역사도 그냥 돌발적으로 까닭 없이 어느 한순간에 단절적으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인데요. 5.18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국가 권력이 정지되었을 때, 그 당시 광주에서 여러분 국가 권력이 정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세상에서 가장 질서 있고 세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되었던 겁니다. 5.18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기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5.18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그때 5.18 시절처럼 우리가 더불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냐. 과거 5.18 때도 그랬는데 이걸 기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받으신 그 복사물 있죠? 예. 어떤 분의 회상입니다. 이건 제일 처음으로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시민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헌혈차를 끌고 나왔던 분의 회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양림동 오거리에서 헌혈을 받았다. 헌혈차가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이 줄지어 섰으므로 헌혈하는 동안은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헌혈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자 방림동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김밥과 콜라를 가져왔다. 우리들이 먹을 만큼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나가는 시민군 차량에 나누어 주었다. 오후 3시가 넘자 지원동 쪽에서 시민군이 탄 트럭 한 대가 오더니 우리 차에 수리탄 몇 개를 실어주려 하였다. 우리들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며 사양하였으나
기어이 받아야 한다며 몇 개를 건네주고는 바삐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갔다. 이 짧은 회상 속에 그 당시 광주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라고 하는 그 특징을 철학적으로 표현해서 본질적으로 드러내주는 풍경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헌혈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방관하지 않고 거기에 즉각 응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김밥과 콜라입니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만큼만 놓아두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새로운 나라의 조건입니다. 내 금고에 나를 위해서만 자본을 쌓아두겠다, 화폐를 쌓아두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회는 지옥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류탄입니다. 시민군이 와서 싫다는데도 굳이 수류탄을 주고 갔다는데 총을 주지 않고 수류탄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혈차에 와서 수류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 우리 모두를 위한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부의 또는 외부의 악과 싸울 줄 알아야만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시민군들이 와서 총을 주고 가지 않고요, 수류탄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광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그때 그 광주를 이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간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국가폭력,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을 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국가폭력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5.18을 이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얼굴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어떤 압제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독재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5.18의 뜻을 오늘날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5.18 그 시절에 광주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놀라운 우리 모두에 의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참된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죠. 과연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폭력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압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2010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사건들로, 자, 1980년부터요.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뒤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IMF입니다. 또 어떤 해였던가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권 교체,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실현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10년 동안 이른바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물어본다면 아니요, 무언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과거에 군부 독재가 문제였다면 이 10년 동안에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한 기업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이제 권력이 청와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뒤에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래? 나라가 기업이 되어버렸다. 예? 기업이 국가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기업이 우리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기업이 국가가 됐으면 좋은 일이죠 뭐 라고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마다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까닭이 왜 그러냐? 여러분, 기업은 세상에서 가장 독재적인 조직입니다. 이거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는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인민의 복리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은 국가 위에 기업이 앉아서 자기들 말로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의 CEO를 우리가 선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기업이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시민의 자유는 다시 위협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법치 그리고 공공성, 쉽게 말해서 공익, 모두의 이익, 이 두 가지 원리가 지켜질 때 그게 민주공화국인데 이게 철학에서 보자면 로마 시대 키케로 이래로 지켜져 내려오는 철칙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법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고요. 국가가 어떤 개인,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도구가 되면 안 되고 모두를 위해서 기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삼성 특검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유죄 같지 않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그거조차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낸 사람이 삼성의 이건희 지금 회장입니다. 즉 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실명제 아시죠? 부동산 실명제 아시죠?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영철 변호사가 그걸 폭로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이름의 계좌에 무려 5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퇴사하고 난 지 몇 년이 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거 다 처벌받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국가 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작정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민적 통제 외부에 있게 될 때 그때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재적인 조직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시민의 어떤 첫째 가는 권리인
자유를 위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5.18이 있었습니다. 무참한 학살이 있었고요. 그래서 80년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학살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분노의 시대였습니다. 5.18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5.18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핏발선 눈으로 싸웠던 시대가 80년대입니다. 87년 그래서 이루어냈습니다. 그건 5.18이 준 선물이에요. 6월 항쟁은. 근데 그 선물은 절반의 성공이었을 뿐이에요. 동시에 좌절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피 흘려 얻은 민주주의가 그냥 반쪽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동구권 몰락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좌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 일, 나란 일 같은 건 잊어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욕망에 탐닉했던 시대가 90년대입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게 유행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 이제 2000년, 2010년까지 또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신사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다시 우리 시대는 공포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입니까? 낙오에 대한 공포입니다. 낙오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끔찍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 터 속에서 내가 자칫 낙오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게 지금 공포라고 표현해야 마땅할 수위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근데 여러분, 그 공포, 낙오에 대한 공포,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변화된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새로운 독재 체제 아래서 우리가 느끼는 다른 종류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공포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자체로서 견디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포 앞에서 우리가 굴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의 시대가 다시 되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굴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공포를 떨치고 일어나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단해야 돼요. 4.19가 그랬고 부마항쟁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양상을 달리하면서 반복되고 이어져 온 억압의 역사이고 국가폭력의 역사이고 압제의 역사인 동시에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저항함으로써 이전과는 또 다른 한 단계 진보한 그런 시대를 열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5.18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그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이어간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